자, 이번 시간은 행정사 실무법 2022년도 기출 분석 시간입니다. 2차. 2차에서 40점짜리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 쟁점에서 또 나왔어요. 예,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거부 처분. 거부 처분에 있어서 이제 집행정지가 허용되는가 여부가 나왔었고, 그죠?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한 쟁점이 2016년도, 또 18년도, 그다음 22년도에 또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나왔냐? 물음 1, 물음 2에서 물음 2에서는 또 그 재결의 기속력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즉, 문제를 한번 보면서 보면 이해되겠죠? 자, 문제 2번에서 거부 처분 이후에 인용 재결,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기속력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40점짜리 갑은 사실상 도로에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했고 관할 구청장 을에게 지상의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자 구청장이죠. 을은 위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을은 갑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을은 갑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이거는 취소심판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고 또 건축허가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구청장의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된다? 행정심판의 대상을 먼저 적시하면서 거부행위 혹은 거부행위가 행정처분, 즉 거부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적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행위 자체가 공권력의 행사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어떠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되고 신청인에게는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돼야 된다. 그랬을 때 사안에서 갑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신청했죠. 지금. 그리고 을의 허가 거부는 갑의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토지 이용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의 거부 행위는 뭐다?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 그걸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 쟁점에서 그러면 거부 처분의 집행정지 허용 여부에 대해서 언급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고 있는 건 쭉 써주면 됩니다. 거부 처분은 소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일부의 정지를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태, 즉 거부 처분이 없는 상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통설과 판례 입장은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을 주장 중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이거는 거부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되죠. 거부 처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이 앞부분이요. 그래서 갑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니라고 말기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다. 반면에 두 번째 주장이요. 집행정지, 즉 건축허가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타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사건의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갑의 취소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했고 을은 이 사건 토지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그 지상의 주택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한다. 즉 공익에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의 신청한 주택 건축 허용할 수 없다. 이유로 다시 건축 허가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뭡니까?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지금 인용하는 재결, 그죠? 그럼 재결의 효력, 즉 재결의 기속력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떤 주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경우 이것이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다라고 문제의 소재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면 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속력에 대한 개념부터 기속력에 대한 내용, 기속력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극적 의무로서 반복 금지 의무, 그 다음에 적극적 의무로서 재처분 의무, 그 다음에 결과 제거 의무, 그 다음에 범위를 적어줘야 된다.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포인트는 이 사안에서는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다. 즉 재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서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과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는데 재결에 의해서 취소된 처분과 다른 사유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이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객관적 범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허가 거부 처분 처분과 처분 사유와 그 다음에 재거부 처분의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재거부 처분엔 기속력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볼게요. 제가 기출 하나하나를 다 적으면서 하는 설명하는 게 아니지만 어떤 출제에 대한 어떤 흐름이 기출됐었던 거를 다시 사례화해서 냈다 이겁니다.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롭게 낼 게 그렇게 마땅치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시험에는 아직 기출되지 않았어요. 뭐 간접강제라든가 제3자 심판 청구에 대한 사례형 이런 거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접강제와 제3자효 행정행위 사례형으로 대비하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행정사법에서 또 기출이 됐어요. 행정사법 당연히 한 문제 기출되죠. 행정사법에서 제가 요 자료를 제가 유료로 제공한 적이 있는데 2021년도에 25조의 2에 대해서 행정사 법인의 설립과 취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약술형으로 나온 바 있다. 그래서 25조에 대한 그 신설된 조문들을 주의 깊게 보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역시 이번에는 25조의 4화 즉 행정사 법인에 대한 쟁점에서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또 냈어요. 작년도 행정사 법인에 관한 설립과 취소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 역시 행정사 법인의 업무 신고와 업무 수행 방법 즉 25조의 4와 25조의 7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슨 말이에요? 행정사 법인은 이제 설립과 업무 신고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행정사 법인을 내지는 않겠죠. 근데 올해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도 불이타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2번 연속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또 기억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은 대한행정사회, 그다음에 행정사법상 또 나온다면 이제 벌칙사유 정도, 그다음 폐업신고, 휴업신고 요 정도 남았습니다. 행정사법에서 나올 만한 쟁점이.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기출된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 자, 행정사법상 행정사법인의 업무 신고와 그 수리 거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서 즉 25조의 4와 25조 7에 대해서 아는 만큼 적어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법인의 업무 신고는 어디에 누굴 대상으로 한다? 바로 행정사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행정사법인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어서 법인 업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방법이요. 25조에 대한 7. 행정사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다음에 수임한 업무받아 어떻게 하라? 담당 행정사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소속 행정사를 담당 행정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인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자 정도. 그러면 담당 행정사가 지정된 업무에 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행정사가 그 법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지정 안 할 수 있겠죠? 수임한 업무에 대해서 담당 행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럼 어떻게 된다? 법인 구성원 모두를 담당 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사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서면에는 행정사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누가 지정된 그죠? 담당 행정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까지 적어주시면 됐습니다.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에서는 항상 불이타 문제를 대비하자고 말씀드렸다. 한 문제 정도는 놓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가 항상 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행정사 주관식, 논수령, 뭐 단문 준비할 때 포인트 우선순위부터 정하자. 제가 미기출 첫 번째로 비송사건 절차의 기일과 송달을 미기출됐다고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예, 역시 비송사건 절차법상 기일에 관해서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25조 비송사건 절차법 3조 요거 나왔던 조문인데 3조에 대한 조문이 또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선 2022년도 요 기일에 관련된 약수령이었어요. 비송사건 절차법상 기일에 관해 설명하시오. 이거 누군가는 불이타 문제라고 하는데 불이타 아니었어요.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아직 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일에 대한 개념을 적어줬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일에 대한 지정. 그 다음에 비송사건 기일에 관하여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일의 지정이라든가 변경, 연기, 속행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사자 합의에 의한 기일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일 통지서는 송달에 의해서 통지한다. 그리고요, 기일은 출석하지 않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법률상의 제재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정도 적어주시면 됐었던 쟁점이었고, 이 문제도요 3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문제야라고 순간 헷갈릴 수 있는데 3조에 대한 조문을 뜯어서 조문 하나하나를 뜯어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뭐가 어떤 조문에 대한 어떤 개념, 조문에 대한 어떤 좀 그 의미를 분설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었더라면 이 쟁점도 불이타였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문제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비송사건 절차법 제3조에 대한 아는 내용을 그냥 최대한 많이 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제3조 비송사건 절차법 제3조입니다. 우선 관할과 이송이에요. 자, 볼게요. 그래서 관할 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일단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이라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신청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이송. 그죠? 해당 법원은 이송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량 이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권은 재량 이송을 말합니다. 재량 이송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 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 제3조는 직권주의에 의해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를 위해서 재량 이송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개념, 재량 이송과 그 이송 재판 효력에 있어서 의의를 적어주시고, 그래서 요 말을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관할에 의해서 정해진 법원의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면 신청 또는 그 재량으로 혹은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관할 법원에 다른 법원 이송할 수 있는데 이를 사건의 이송이라고 한다까지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요 정도만 최대한 3조에 대한 내용만 적었어도 20점 중에 10점 가까이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 다음에 그러한 이송에 대한 구속력, 그러면은 사건 이송받은 법원 자체는 이송 결정에 따라야 한다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송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도 있겠죠. 이송 재판에 대해서 20조 비송사건 절차법 20조에 의해서 불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송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까지 적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3조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은 이 20점도 그래도 그죠? 10점, 15점 가까이, 10점, 12점 가까이는 맞을 수 있었던 쟁점입니다. 결코 불이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일과 그러니까 3조 우선 관할과 이송에 대한 쟁점과 기출됐었던 쟁점에도 불구하고 또 나왔다 입니다. 그래서 우선 관할 및 이송에 관해서는 15년도에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한 번 또 나온 거예요. 7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죠? 기존에 기출되었던 쟁점도 얼마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비송사건 절차법은요. 그 다음에 기일이 안 나왔었던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죠? 내년도에 기일은 나오지 않겠다입니다. 하지만 송달 부분은 또 안 나왔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의 개시, 중단, 승계 이런 거 그 다음에 특징 역시 중요합니다. 그죠? 다시 나올 수 있고 요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비송사건 절차에 대한 특징은 한번 개론 차원에서 정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당사자 이런 것들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송사건의 보통 항고, 즉시 항고의 기간의 효과, 검사인 선임 사건 등등 요거는 중요한 미기출 쟁점이니까 정리하셔야 되고 역시 기출됐던 쟁점이라 하더라도 22년도 특징상 한 문제 정도는 나왔었던 데서 다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리를 요 기출된 쟁점들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기본서에서도 요 관련된 쟁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렇게 조문, 법령 중심으로 출제됐던 법령과 출제가 될 수 있는 법령을 따로 구분을 하고 출제될 수 있는 법령은 기본서에 대한 기본 개념과 여러분들 스스로가 요 정도는 한번 답안 작성까지 이렇게는 한번 모범 답안을 만들어 보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시험장에서 그대로 복기해서 시험 보는 게 바로 행정사 2차 시험이죠. 자, 행정사 실무법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나올 게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불이탄 문제라고는 요 비송 사건에서는 오히려 기일이 불이탄은 아니었다고 좀 봐요. 이건 분명히 쟁점이 나올 수 있는 쟁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사 이번 실무법 쟁점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난이도는 중 정도였다고 보여지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례형 문제에서 제3자 심판 정고 사례, 제3자의 행정에 대한 사례형 한번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쇼터디의 관련 쟁점, 관련 사례들 많이 지금 업로드 시켜놓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